내렸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8.2도, 습도는 44%입니다. 아나운서 이규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12시 2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엽니다. 일이 4개 겹쳐진 날짜죠. 그래서 막대과자 데이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쌀과 밀을 소비하자는 가래떡 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저는 이 떡볶이 데이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엊그제 10분 인터뷰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오전 11시에 묵념에 참여하셨는지요? 자, 한국전쟁의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게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고요. 때문에 우리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자, 그래서 차기 대선이 또 중요한 것이겠죠.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 후보의 관훈클럽 발언과 야당 후보의 광주 사과, 과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시사본부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지금 방역지원금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완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이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아삭아삭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22일 만에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네. 윤석열 후보 얘기죠. 그렇습니다. 박 기자, 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 뭐 시민단체 분들 밤새서 막고 있었다. 네, 막고 있었다라고 네. 이게 이게 충돌이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네. 뭐 충돌까지는 없었지만 이 추모탑 앞에 네. 이제 5.18 광주 그 당시에 희생된 네. 그 희생된 희생자 가족분들이 유가족분들 앉아서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5월 어머니회 네. 그분들하고 계셔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이 방문 이거 좀 막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 추모탑 앞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네. 그 참배당까지 가지 못하고 분양은 그 앞에, 못했고. 그렇습니다. 허나 분양은 못했고 그 앞에 광장이라고 네네. 불리는 그 앞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사과문을 펼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렇게 저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는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겠다. 네.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제 바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두환 기념비가 있는 네네. 이 망월 묘역, 구 묘역 거기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아니 정말로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 그러면 전두환 기념비
그 앞에를 지나면서 그것도 비석이죠? 밟고 그렇습니다. 전단 전단 비석을 밟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나오고 이전에 갔을 있고. 때는 이제 묘비를 손으로 쓸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받는 광주 시민들이 사과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와서 일방적으로 사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판하는 측에서는 검찰총장 시절처럼 사과를 강제 집행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기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시각이에요. 자 사과는 했어요. 자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인 것 같아요. 이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어제도 뭐 비슷한 취지의 발언 드렸었는데요. 22일 만에 갔기 때문에 쇼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게 갔다? 네, 너무 늦게 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다만 너무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또는 거기에 준하는 그거보다 더 자주 내려가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그래도 그 진정성이 누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구애를 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흔히 말하는 이제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구애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 거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이제 TK 민심, 부울경 민심을 또 잡기 위해서 고향이 안동이기도 하죠. 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좀 많이 나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표심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실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혹시나 몸싸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면은 또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시민분이 욕을 하지 맙시다. 계란을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드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걸 들고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2021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드렸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용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용서를 받기는 어렵지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뭐 모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여든 야든 전략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의도했든 아니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를 또 국민들 호남인들, 광주 시민들이 지켜보게 되겠죠. 네. 어제 이 박명록에 쓴 글귀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민주묘지 박명록에 민주화 인권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네. 반드시가 논란이더라고요. 반듯이 이렇게 썼는데. 반듯이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럼 민주화 인권 이 5월 정신이 그동안 삐뚤어져 있었냐.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반듯하게 의미냐. 세우겠다는 그걸 썼으니까 그런 의미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반드시를 반듯이로 잘못 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드시 기필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해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거는 똑바로라는 뜻이다. 똑바로 세우겠다. 똑바로 세우겠다. 그 뜻이고. 반드시 반듯하게. 네. 호남 출신 동료들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검사 시절 근무했던 동료들이 많이 쓰던 그런 말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이제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솔선수범해서. 아니 본인부터 이제 사실은 가장 반드시. 본인부터 사실은 가장 먼저.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픈 역사의 문제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고 국민의힘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4.3에 대해서 모두 양민 학살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가가 사죄해야 한다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이젠 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반듯이 본인부터 세우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광주 정신 또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 이런 걸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역사적인 그 문제가 현대사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에도 북한군 개입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여전히 그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또 이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5.16은 군사정변이냐 혁명이냐
이런 얘기로도 또 역사적 논쟁이 있고 이게 보수 진보 간의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네. 자, 이제는 합의된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은 개헌을 한다면 헌법 조문에 넣겠다. 이건 여야가 네, 모두. 합의하고 있는 거니까 네. 광주 문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됩니다. 어제 광폭 행보를 했어요. 바로 광주로 간 게 아니고 화순 갔다가 광주 갔다가 목포에서 지금 1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밤에 이 목포에서 네. 이 광주 인사들과 또 호남 인사들과 함께 저녁도 같이 했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을 찾았어요. 그래서 DJ 그 흉상 앞에서 묵념도 하고 네. 그 전시관을 둘러봤는데 어쨌든 이 국민 통합, 그러니까 IMF를 국민 통합특에서 극복했던 그런 김대중 정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네. 오늘 했었고 또 이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니까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거를 네네.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이라는 이웃을 뭐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이 목포를 방문한 다음에 오후에는 네. 바로 김해로 넘어갑니다. 아, 이제 봉화마을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행보를 좀 보면 문재인 정부와는 각을 세우지만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과거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네. 좀 다가가는 모습. 이해를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잘 언급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내용적으로 여전히 보수의 진한 색채를 전혀 벗어던지지 못했다. 네. 어떤 면에서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은 대한민국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네. 일본이 일방적인 경제 무역 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략 저 부품들을 네. 수출 중단했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산화를 이뤘고 네네.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도쿄올림픽에 여러 가지 뭐 PCR 검사 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기술 지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네티즌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속칭 뭐 국뽕이 차오른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보수의 진한 색채가 느껴졌다는 건 뭐냐면 한국은 일본 없으면 안 돼. 굉장히 열등한 국가야. 그러니까 일본과 다시 손잡아야 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바탕으로 했다? 그게 확실한가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 요거 가져온 거거든요. 네. 굳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보수 후보들한테 아주 소구력이 높으니까 네. 이거를 가져왔다. 한일 관계 문제가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경색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그전에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모두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들이 원래 원하는 보수자들이 원래 원하는 내용에서는 탈피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고요. 또 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외교 문제에서 한일 관계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좀 대일 관계에 대한 구상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는 일단은 오평론가의 개인적인 해석이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광주 사과 지금 진정성 문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아침에 경제 포럼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네. 조우를 하고 관훈 클럽 토론에 참석을 해서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특검 수용 여부였어요. 박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지금 여야 반응들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죠. 그렇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게 된다면 특검 피할 생각 없다. 특검으로 네. 가자. 가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거고. 특검 형식 뭐 그 이상의 어떤 형태라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하나 이제 덧붙인 게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거기 수사할 때 주인 검사였죠. 주인 검사였는데 그거 이제 덮었다는 그런 덮은 의혹. 거 아니냐. 이것 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게 또 미진하면 이것도 특검 통해서 밝혀야 된다. 네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조금 입장이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특검 아예 안 된다고 했었는데 네네. 미진하면 하겠다. 예. 이렇게 갔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아니 그 시간 끌기 아니냐.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 네. 특검으로 네. 밝히면 되는 문제지 무슨 검찰 수사를 지켜보냐. 그리고 그런 거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거 받아들이기보다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갈 네. 거다라는 네. 게 좀 깔려 있지 않나 어차피 생각도 갈 드는데 거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즉각 특검 수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재명 후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네요. 지금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저 평론가님 좀 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다르게 신흥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이죠, 코인.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내용인데 지금 기존 거래소 중에 한 4개 거래소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기술력이나 어떤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세계 각국 공이 네. 비슷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호한 거죠. 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어디서 이용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산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오히려 정부는 이거 돈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고 있죠. 네네. 자산. 네, 그래서 그게- 자산으로 부르는 근데 거예요. 참 애매한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걸로 계속 현금화 시켜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현금을 넣어서 코인으로 돈을 잃고 네. 이러다 보니까 보호할 필요는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무조건 과세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굉장한 역풍이 불어올 수 있으니 세금은 가져가는데 인정은 못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사실은 이제 대체 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환전할 때도 바로바로 뭐 되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 불법 거래 방지, 과세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잘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유예해서 이제 잘 준비해서 출범시키겠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있는 곳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만. 네. 네. 지금은 근데 세금만 물리겠다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자자 네, 보호도 네. 없이 이런 것들만 가니까 이제 반감이 컸는데 1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그 사이에 미진했었던 부분 거의 주식시장에 준하도록 투자자 보호도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 완비를 한다면 네. 그때 가서는 지금처럼 역풍이나 무슨 뭐 반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조세 저항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후보들도 아마 쉽게 뭐 동의할 것이다. 네, 동의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중장년층은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전통적인 있는데 재테크 기법이 많죠. 맞습니다. 펀드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가상 자산에 접근하게 되고 또 이게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내년부터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좀 멘붕이 오는 거죠. 왜 다른 자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자산에 대해서는 좀 세금 매기는 게 미진한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이 많이 좀 하고 있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정부 입장에서 그냥 네. 세금만 먼저 내라고 하냐 이렇게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의 정책으로서 또 이 가상자산 이게 미래 좀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네.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과세 쪽으로 정부가 이 보호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세에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뭐 이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세금부터 매기려고 하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 유예는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는 얘기하고 있기 어렵다? 때문에 유예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네네. 그런 하나의 전략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 건건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럼 이거 정말 요새 일부 나오는 것처럼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선출되면 정권 교체 아니냐 한 얘기도 일부 나올 판이네요. 건건이 충돌을 하니 말이에요. 네, 충돌을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지 네, 계속 할 않을까라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재정 문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 관련해서는 또 이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2부 처음 10분 인터뷰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터뷰하면서 좀 확인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쨌든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유예하고 그냥 유예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좀 법제도부터 정비해서 투자자 보호할 부분은 먼저 좀 손질을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금을 걷어도 걷자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청년층의 효과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 네. 본인이 지금 네. 뭔가 해당이 되는 여기 코인이 많은가 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있어요? 코인을 개설할 계좌를 못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라 계좌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아시죠? 아, 그래요? 은행 계좌 개설. 제가 농협 계좌가 없는데 아, 저 프리랜서인데 이렇게 해주던데. 초반에 그 수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네. 좀 부족해 보였나 봐요. 예, 어쨌든 저는 그때 처음에 만들 때 농협 계좌가 필요했는데 저는 계좌 개설을 못 해가지고 혹시 박 기자님은요? 코인 저는 하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안 한다. 네. 코인 하세요? 그럼 이제 어르신 분들. 이게 사실 이제 뭐 시사평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제가 일단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100원이라도 저도 해보려고 네. 이 20만 원을 넣었는데 네. 3년 전에 네. 오. 그게 뭐 한 8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오. 그 다음에 또 폭락을 해서 지금 얼마인지 그대로 있는데 네. 계좌가 폐쇄된 것 같아 아무래도. 업체가 막 없어졌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적기에 현금화를 못해요. 그냥 롤러코스터 탔구나. 네. 학습 비용으로 20만 원이 소실된 것 같다. 요즘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계좌 개설해서 한 20만 원 정도 똑같이 본부장님이랑 똑같이. 그래요. 네. 3년 뒤에 한번. 야, 여야 후보 얘기 한 가지씩 했는데 뭐 네. 시간이 훅 갑니다. 지금 12시 40분을 넘기고 있고요.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죠. 이 교통상황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북천안 부근에서 입장휴게소까지는 4,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북천안 나들목에서부터 천천히 가고요. 이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10km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옥천 2터널 부근에서 4터널 부근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금강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입니다. 순산터널에서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서안산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이어서 정체고요. 서안산에서 안산까지는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관훈 클럽 토론에서 자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뭐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야당은 이제 시간 끌기 아니냐 쇼다. 근데 거기 전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장동 수사에 2009년에 윤석열 주인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해서 덮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포함시켜서 특검하자.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도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이니 세트로 특검하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다 묶으면 대장동 고발 사주 또 대장동 안에 이 부실 대출에 대한 의혹.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다 묶으면 이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상대 후보를 향해서 그 후보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연루되어 서로.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윗선이 아니냐,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특검을 받으라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면 그걸 받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윤석열 후보도 당시 검사 시절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함께 해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윗선은 이제 이재명 후보다라고 특검하자고 얘기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을 이유는 저는 없지 않을까.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안 받을 거라고 가정해두고 전략을 세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은. 근데 지금 이제 조건부로 받겠다 또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안 받으면 국민의힘이 피하는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전략을 수정을 해서 함께 받던지 아니면 우리 거는 왜 갑자기 끼워 넣냐 핵심은 당신인데라고 시간을 끌던지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조만간에 나와야만이 국민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어제 좀 이재명 후보는 방어선을 친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죠. 이 검찰총장의 본부장 문제는 심각한데 안 다루고 아. 우리 본부장에 대한 인사관리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네. 나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몇 개가 입건돼 있어요. 네. 네. 이 그
감찰 당한 네네. 대상 내용 등등. 근데 아직 이재명 후보는 뭐 수사선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의혹이 있죠. 네. 알았느냐 몰랐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검찰총장의 본부장이 그 본부장이 아니라면서요. 네. 네. 본인과 부인과 장모. 그 약자로 본부장. 네, 본부장. 아. 본인, 부인, 장모에서 본부장. 그러니까 소부장처럼 약자였어요. 줄여서. 네. 직함의 본부장이 아니었다. 네. 자,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방어선을 친 게 결국은 특검 가면 이거 특검 뭐 세우는 데만 한 달. 네. 이 여야 합의. 네. 그리고 이제 또 보통 90일 플러스 알파 수사니까 네. 서너 달 가면 대선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어제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했고 네. 야당은 또 야당대로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즉시 특검에 합의하면 이 서로 이게 미루는 자가 또 쇼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고발사적 의혹 등등 여러 네. 가지 의혹이 불거진 걸 대해서 굳이 지금 특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쌍특검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수사 겁니다. 결과가 오래전에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선 전에 네.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수사도 많이 안 됐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지만 네. 그것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뭐 할 것 같으니까 언론에서 그때 특검 받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여야가 뭐 논의하고 하다 보면 대선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네. 특검을 또 복수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상 아니 국민들한테 나는 정말 특검까지 하려고 다 네. 내려놨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흘러가 버리니까 대선에 영향 안 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그런 입장에서 본부장 이런 문제나 본인 문제 이런 걸 보면 그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많이 돼 있으니까 재판에 장모는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게 네. 어떤 결과 나오면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지금 특검만 가버리면 또 90일 플러스 알파가 가버리기 때문에 네. 결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플러스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KBS 뉴스 속보인데요. 이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이지만 굉장히 불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KT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너무 잦은 거 아닌가 싶어요. 서울 구로와 영등포 일대. 요 일대 지역에 지금 여의도가 있는 곳이죠. 네. 자, 1시간 넘게 KT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 KT 측의 해명은 나무 심기 작업 중에 광 케이블을 절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에 통신이 장애가 되면 얼마나 또 야, 이거 요금 할인도 불만인데 네. 또 이런 건이 나와서 뭐 이렇게 보상해봤자 1,000원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소상공인 7,000원, 7,000원, 8,000원. 네. 자, 다 전산 작업으로 해서 이 통신 장애가 있으면 업무 굉장한 차질이 있는데 그래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얘기 네. 잠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거든요. 예. 오늘 터진 거 보니까 약관 개정 조만간 빨리 해야 될 것 하게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KT 지금은 이제 민영기업이지만 예전에 공기업이었죠. 한국통신 네. 국가기관망인데 통신망 장애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면요. 요소수 파동이죠. 파동. 네. 요즘에 난리인데 자, 긴급 수급 조치가 시행된다. 자,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 승용차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만 구매가 가능하다. 네. 자, 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네.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그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정부에. 네, 그래서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네.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고 수급 있는지. 양을. 그리고 판매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로 한정이 되고 네. 승용차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 살 수 있고 네.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정부가 전략 물자로 보겠다. 이런 그렇게 취지가 좀 있는 결정을 한 거고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네. 매점 매석한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네.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속이 시작됐더군요. 맞습니다. 엄정 처벌을 하겠다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반하게 되면 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물가안전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조치도 조치지만
관세도 인하하고 또 수입선도 다변화해서 지금 중국에 거의 우리가 97%요. 7% 8% 다 의존하고 거의 있는데 다네요. 네, 이거를 좀 다변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재발 방지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차종별로 좀 다르긴 한데 요소수 1리터당 약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조금 남죠. 1리터로. 네, 1리터면은 뭐 한 10번 왕복하고 남는다. 훨씬 더 남는 네네. 이제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화물차인데 승용차가 이제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올해 안까지 네. 10번을 넘게 왕복하실 일은 사실은 좀 없지 않을까. 새로 이제 출퇴근용이나 네. 주말 뭐 가족 이동용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출퇴근용이나 아동 승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마 네. 화물 차량이 이제 문제가 될 하루 텐데. 종일 달리는데요. 네, 장거리를. 그래서 아마 화물 차량까지도 아마 어느 정도 계산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속보는 그런 거였죠. 중국과 기계약된 물량은 선적을 한다. 네. 검사가 네. 끝났다. 그래서 18,700톤 정도니까 이게 앞으로 두세 달 버틸 물량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수입이 좀 정상화될 거냐. 다른 이제 10개국 교섭하고 있다는데 좀 이 수입 다변화가 즉각 실행될 거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게 네. 한국이 흔히 말하는 이제 K컬처 K방역으로 네. 세계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린 또 수출 대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무역을 이참에 트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가 준 빚을 좀 기억해달라. 아, 요소 우리가 힘들 때 줄 테니까 네, 네. 나중에 우리에게도 좀 뭔가 우선권을 달라. 네, 이런 것들이 수출입에 있대요, 실제로. 통상.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다변화는 그리 어렵지 않게 또 두세 달 버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지금은 이재명 캠프에 맞습니다. 가 있는 인사죠? 네, 선대위 이 국제통상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네. 김현종 이 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요? 네. 어떤 얘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날아가서 요소 관련된 수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빅의 유스포에냔 대표이사를 만났다고 썼고요. 네, 네. 거기서 12월 초까지 요소 2,000톤 2,000톤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가격 등의 조건을 고려해야 되지만 향후 연간 네. 8만 톤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입처의 연간 다변화 8만 톤 정도. 네. 하고 자, 있다. 지금 뭐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저 여당 후보의 캠프 전문가도 뛰고 있고 네. 또 기업도 뭐 LG는 LG대로 그렇습니다. 별도로 요소 확보했다. 네. 또 중앙 정부가 이제 뛰고 있고 중국이 좀 풀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마지막이 중요한 사건이라서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번방의 운영자죠. 갓갓으로 불렸던 문영욱 징역 34년이 확정됐고요. 또 붓다라고 불리던 인물 15년형이 확정돼서 모두 중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앞으로 완전히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449님, 저는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최평님 나오는 프로그램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거북이의 싱랄라 신청합니다. 저희 아들도 지난해 고3이었는데 올해 재수생이에요. 다음 주에 수능을 또 봐요. 자, 모든 수능, 우리 엊그제 김원준 씨 수능 응원송 드림즈 여기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1449님 수능 정말 잘 보시고 올해 입시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 남은 수능 공부하시면서 드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잘하는 척해도 뭐 한다고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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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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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척해도 뭐 좋다고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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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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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보이고 싶어 있어 보이고 싶어 멋져
맞네 그러고 왔네 다시는 안 볼 것 같더니 왔네 이제는 봤네 눈빛 들리네 조금씩 움직여 몸을 흔드네 어차피 즐기려고 모인 파티 타임 너까지 즐겨야 돼 모두 재밌자 멋있는 포장 없이 되잖아 다 같이 재밌자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공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표현으로 장소와 곳 같은 것이 있지요. 먼저 장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는데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장소 사용료라든지 장소를 정하다와 같이 씁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나 모이는 장소 같이 명사의 수식을 받거나 무엇을 하는 장소와 같이 수식을 받는 자리에 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곳이란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곳 같이 수식을 받는 자리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곳, 지하철 타는 곳 이렇게 보통 공간적인 자리나 지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소와 곳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을 하는 장소나 무엇을 하는 곳과 같이 관여형 뒤에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곳은 주로 일기예보에서 곳에 따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는 반면에 장소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곳은 약속 곳, 회의 곳과 같이 명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지만 장소는 약속 장소, 회의 장소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더라도 사용할 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도 간간히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적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빗방울 정도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산지의 경우는 내일까지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되고, 이 밖에 충청과 전북 동부 지역은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풍랑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고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적으로 7도에서 13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하겠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상에도 지금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2에서 4m, 또 높게는 5m 안팎으로 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8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뜻을 담은 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낙상 사고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고소 및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은 애매한 입장을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라며 특검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예방적 처분과 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영국 전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핵심적인 이슈를 10분 안에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여당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자,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맡고 계신 박완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자, 이 후보가 이때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다,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추산된 금액인가요?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 큰 범주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요 금액 원칙은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 범위 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네. 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추가 세수가 얼마만큼 될 거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네. 대략 10에서 15조 네네. 정도가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세입보다 초과로 세수가 거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추계에서 발생된 추가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방향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요. 저희가 추계로 한 10에서 15조 정도면 네. 이걸 전체 그거를 그러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사용이 아니고 일부를 과세 납세 유예를 통해서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네. 그러니까 올해 거둘 거를 내년에 걷는 네. 유예를 해서 세입으로 잡는 방식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내년 세제금이라고 결산 끝에 이제 내년 4월에 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현실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 한 20에서 25만 원 이게 확정적이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위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는 의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세금 납부 유예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 말씀 주셨고요. 자, 이 지원이 결정된다면 지급 시기도 궁금한데요. 지금 보도로는 이제 1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회계년도 시작하자마자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식을 추경으로 할 건지 내년도 예산 지금 이제 한참 예산 논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산국회죠. 예,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실제로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12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이 이제 법정 기일이 12월 2일입니다. 네. 이때 증액안이 통과되면 집행은 1월 1일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도 내년 예산에 담아서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6차 재난지원금인데 이 대통령께서는 재난위로금 이렇게 부르셨고 지금 이제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의장님께서 이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다 보니까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이 돈으로 마스크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목도 뽑았고요. 이 언론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또 이제 대중들에게 그런 인식이 실제로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실제 방역 물품만 사라고 기획된 돈이냐? 이 용처와 목적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일상회복 이제 우리가 방역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네.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연간 그런 개인 방역에 필요한 가계 지출이 대략 실제로 온도계니 마스크니 세정제니 이런 것들이 지출된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거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지난 2년 동안 비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의 지출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고 향후 이제는 할 수 있는 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 그런데 이거를 꼭 그러면 마스크만 사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 현금 지원 방식으로 갈 텐데. 그러면 어쨌든 이걸로 다른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마스크 구입이나 방역에 필요한 거는 가게에서는 결국에는 총액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역뿐만 아니라 방역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사용을 하자.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콕 집어서 뭘 마스크만 사라 그러면 아예 마스크로 구매해서 집집마다 배달하자 이런 논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과거에 썼던 가계 소비, 향후 써야 될 소비, 이 일상 회복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자.
뭐 이렇게 이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탁 꺼내고 김부겸 총리 대책이 없다. 처음에 재정 여력 없다. 어느 지갑에서 나오란 말이냐 이런 또 부정적인 입장도 좀 나왔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건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게 또 당과 정부의 입장이 좀 이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야당은 그게 불법이다, 직무유기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국세기본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이거는 세정당국이 따뜻한 세정 또는 세정 지원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20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을 납부 유예 그래서 약 30조 정도를 21년도로 넘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난 추석 때 10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을 내년 1월 말로 이미 납부 유예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같이 당정이 협의해서 그게 대략 3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11월 30일이 되면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 예납분을 지난주에 이미 내년도 2월로 납부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이 저희는 대략 아직 정확하게 추계는 안 했지만 뭐 5조 이상은 될 거다. 그러면 이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다 합치면 7, 8조는 유예를 해놨잖아요. 이미 유예가 돼 있다. 그거는 뭐 확인한 결과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세정당국 국세청장이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유예 조치를 한 거를 갖고 하자 10에서 15조 정도인데 이미 정부에서는 10월하고 지난주에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년으로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 이런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통상 해왔거든요. 납부를 유예해서 다만 이제 정부가 이자본 요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유예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책 소구요. 이미 확정돼서 넘겼는데 그게 대략 그 돈을 갖고 추계하다 보면 20에서 25만 원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 그렇다면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가 이렇게 좀 반대 입장, 부정적인 입장 강하게 피력하는 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례도 있는데. 이제 정부하고 이제 논의 중이니까. 그래서 야당하고 정부하고도. 결국은 정부가 수정안을 동의를 해야 국회를 본회의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가 이건 이제 당정이 우선은 혹시 이게 뭐 법인세, 유류, 주세 모두 이걸 다 유예해서 원래는 세계 잉여금이라고 내년 결산 끝나고 한 4월 정도에 이렇게 쓰는 것도 법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야당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계 소비 지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뭐 지난번 5차 때도 반대하다가 오히려 정부가 제출한 80%보다 88%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논의를 하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논의 가능하다. 뭐 곧간직 입장에서의 좀 보수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야당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렇게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끝으로 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으로 지금 방역지원금이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또 야당에서 윤석열 후보는 좀 두텁게 자영업자에게 지원하자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손실보상하자 이런 공약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자는 거에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100일 안에 50조를 어떻게 네. 왜 50조인지 손실보상 피해가 네. 그 근거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손실보상 지원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높이자고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왜 손실보상이 50조인지를 없고요. 두 번째 당선되고 100일 안에 50조를 하려면 네. 현재는 과세 이혼 방식이 됐든 또는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내서 할 거냐. 결국은 지금 본 예산에 50조를 증액을 하지 않으면 네. 야당 원내대표는 정권 잡아서 세출 조정을 하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50조를 100일 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50조를 만들어내는 것 네. 자체가 빚내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네.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실보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100% 동의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그 강화하는 방안들 지금 이제 3분기 보상을 처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1조 원인데 사실은 거기 1.4조 더해서 2.4조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행하다 보면 더 어디를 더 보강할 건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한선 10만 원 그 부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가 여야가 합의가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논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면을 까발린다. 속 시원하게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얼마나 재밌으면 시즌2까지 왔을까요?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격주마다 만나는 두 분. 네. 자, 이번 주 야당 뉴스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주말 어제도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본선 주자 둘이 만났어요. 네.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만남. 자, 이 첫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웃음 속에 숨겨진 경계심, 적대감 네.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두 분이 여야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국민 보기에 멋진 승부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아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이 많이 생각났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떨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밀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고 좀 대인배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윤 후보가 좀 손을 내밀고 장 교수님도 변을 한 말씀 제가 해주시죠. 요즘에 어디 방송을 가나 저 여당 쪽 패널분들이 저를 이렇게 놀립니다. 네. 놀리는 게 아니라 걱정해 주는 거죠. 걱정해 주는 것이다. 감내하겠다. 뒤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아마 잘 품어주시죠. 사실은 방송 시작 조금 전에 아까 로고 나갈 때 현 변호사님은 민주당으로 넘어와라. 이런 얘기까지도 제안을 하셨죠.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특별히 탄압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장 교수님 혹시 모르니까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각설하고 시즌2에서 어느 분이 전향서를 쓰는지 제가 준비해서 탄압받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자, 그래요. 자, 두 분께서 오늘도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 밝혔습니다. 육성으로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트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는 이게 이제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뭐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네, 자, 이 주제 현 변호사께서 이제 뽑아주신 건데 어제 관훈 토론, 뭐 네.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정면 돌파인데 민주당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네. 왜냐하면 그거를 또 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민주당에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실은 뭐 주기로 약속한 것만도 뇌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실제로 간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5억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어요. 근데 50억, 100억 받은 사람들은 지금 멀쩡히 있단 말이죠. 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검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곽상도, 박영수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네.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도 보면 뭐 50억 클럽도 대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최재경 그렇죠.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지금 나오는 700억 얘기도 약속한 거거든요. 네. 그럼 50억도 약속이에요. 아직 가진 않았어도. 네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는 불만이 있어요. 민주당도 네. 불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특검 얘기 나오는 거고 지금 자꾸 이제 뭐 조건부다 실조를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미비하면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잘 됐으면 할 리가 없는 거죠. 네. 당연한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의혹들도 있어요. 부산저축은행 1,100억 대출 무마해 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 사줬잖아요. 연희동.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우연이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끼리 하필이면 사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체 속이었다. 몰랐다. 아이, 그렇긴 한데 입장이죠. 그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때 박영수 특검이 어찌 보면 변호인을 맡았었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 안 시킬 수 없죠.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뭐 특검 임명권 야당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한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임명하라는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본인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왜 안 되냐면 상대방 후보잖아요. 네. 상대 후보인데 상대 후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중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네. 야당에서 임명하겠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알겠습니다. 자, 조건부 특검 수용이 이게 안 받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진정성 있는 얘기다. 검찰 수사에는 여당도 불만 많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당이 검찰 수사에 불만이 많으면 그냥 특검 가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야당은 그 진정성이 있다면 즉시 특검 가자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검찰 수사에 정말 불만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만 많으니까 특검 가면 됩니다. 결과 볼 거 없이.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수사경이 필요가 없어요. 검찰 공수처 다 없애버려야죠. 네. 다 없애버리고 이제 특검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특검도 검찰이나 수사를 하고 부족했을 때 하는 거예요. 특검이랑 항상 예외적인 것이지 그거를 만약에 뭐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특검 해버린다. 그럼 뭐 경찰 검찰 뭐하러 둡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특검으로 수사하죠. 일반 사범 범죄 사범 조사는 당연히 검찰 경찰에서 하고 특검은 정치적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수사 대부분이 보면은 권력형이지 정치적인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일반적인 수사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검 가자니까. 너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간에도 비생산적인 논란이라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검찰 수사가 언제 나올까요? 그 결과가 좀 미진하면 바로 특검 가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요. 오래 갈 것 같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한 거죠. 이런 대선이 없었어요. 대선 후보를 그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법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소환 조사 같은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같아서 대선 걱정입니다. 자체가. 예. 아니 계속 이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정책, 비전 이런 거 갖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야 되는데. 너 검찰 수사 받으러 가지, 너 특검 받아. 우리는 못 받아. 뭐 대장동 뭐야, 고발사주 뭐야. 이게 맞습니까? 정말 대선 후보들이. 전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오랜만에 뭐 저도 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검찰 수사든 뭐 공수처 수사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게 관심이 정책이라든지,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뭔 일이 있었냐. 근데 과거를 갖고서 대선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은 올바른 선택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미래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대선이 어느 정도 국면 가기 전에는 어느 쪽인가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자, 이게 참 국민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 관훈클럽 발언 중에 논란이 된 대목도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나으냐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현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공격하시죠. 현근택 변호사님께 제가 제발 한국하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님께 건의 좀 해주세요. 제발 비유 좀 하지 마시라. 비유하지 마라. 네, 비유 때문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비유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고 그 전에 뭐 있었죠? 그 전에 잘 기억 안 나요. 음주운전은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그렇죠. 초보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운전대를 처음 잡으면 다 초보운전이죠.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고. 초보운전자는 겁이 많고 조심성이 있어서 사고가 잘 안 나요. 근데 음주운전자는 술 먹어서 아주 화끈하게 그냥 자기 생각 기분대로 막 운전하잖아요. 더 위험한 거는 음주운전자다. 비유 잘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변호사님 이게 이제 말의 프레임이 넘어간 건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음주운전자도 안 되고 뭐 초보운전자도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초보운전자는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 음주운전은 그 전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거죠. 거라서. 근데 패널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낫냐. 그러면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 본인은 음주운전 경험자고 상대방은 초보운전 경험자니까 음주운전 경험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게 오히려 이제 약간 설화가 된 거라서. 이건 뭐 비유를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짠 프레임이 어찌 보면 약간 걸려든 셈인 거죠. 원래 안철수 후보가 했던 얘기예요.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죠. 그리고 패널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낫냐라고. 뭐 좀 해명이 됩니까? 네? 아니 그 해명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계속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그렇게 표현이야 뭐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패널이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의도가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질문 혹은 뭐 적대적인 또는 이제 악성 질문들은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요 현근택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프레임에 걸려든 건데. 본인은 이 단어를 본인 입으로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전에 음주 경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논란이 있었죠. 그것까지 또 상기시키잖아요. 그래서 언급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았다. 그러면은 장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음주운전도 문제고 초보운전도 문제다 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담당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모험 답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선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객관식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번호를 골라야 되는 건 아니다. 주관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너무 모범적일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어떤 이제 국면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관훈클럽.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장성철 교수가 꼽은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 지금 경제에서 뭐 물류 대란 걱정 나오고 아까도 저희가 좀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소수 어떤 이유로 꼽으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작년부터 경험했던 게 뭐냐면 마스크 대란.
대란. 그리고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백신 대란. 백신 대란. 그런데 요소수 대란. 대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대란 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소수 문제를 딱 보니까 문재인 정권 국정 요소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비유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비유는 아니네요. 네. 아주 이제 중의적으로 말을 쓰셨습니다. 자, 장성철 교수가 꼽으신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던 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19 애완견 꽂히고 나서 꼭 자화자찬하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비싼 수업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또 늦었지만은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저는 잘 해왔다. 준비를 좀 빨리 했더라면 하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뼈아프게 저희들을 가지고 네, 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질이었어요. 이미자 의원님은 귀에 목소리가 쏙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정부와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요소를 수출을 허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한 게 저번 달 10월 11일 날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 대책회의를 한 거는 11월 2일 날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네. 대략 한 20여 일 지나서 첫 대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 지금 집권 5년 차입니다. 집권 5년 차에 이제서야 비싼 수업료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금 국민이 뭐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정부의 행정이 이게 실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할 때인데 아직도 비싼 수업료를 내서 행정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정부 믿어야 합니까? 정말 국민들은 특히 화물차를 모는 서민분들은 너무 화가 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셨죠. 음식점 총량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국민들께 돌아온 거는 요소수 총량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현 변호사님, 요거는 조금 요새 비판점이 되기는 돼요. 반박할 수 없죠. 소일포 외양간 고치고 나서 꼭 자화자찬한다 그랬더니 이 끝에 자화자찬이 붙었어요. 지난주부터는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뼈아프게 지적은 받아들이는데 비싼 수업료, 여기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이 시대적 흐름인데 이 시점에 비싼 수업료를 왜 내느냐. 집권 5년 차에 지금 와서 비싼 수업료 내서 경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드리면요. 뭐 백신 얘기하시는데 백신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완료까지가 77%예요. 미국 일본보다 훨씬 앞질렀어요. 백신 그렇게 야당에서 뭐 백신 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대란이 아니었다. 당연하죠.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만 그랬지. 좀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끝날 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산업 구조적인.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중에요. 30% 정도가 특정 국가 80% 의존하는데 그거 중에 한 4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 단가가 싸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거 요소수를 생산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대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정권의 무능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윤 변호사님, 우리 마스크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이야 뭐 넉넉하지만 초창기 한 4, 5개월 동안 국민들 그 추운데 줄 서가지고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전 국민 75% 정도 이상 됐고, 다 맞았지만 접종률 좀 높고 처음에 초창기 3, 4개월 동안은 백신 난 언제 맞아요? 백신이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이런 걱정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잘했어.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언론이나 특히 야당에서 이 백신 불안감 너무 키웠다고 봐요. 야당 정부의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확보했다, 계약했다, 언제 들어온다 다 얘기했는데도 믿을 수 있느냐, 왜 대통령이 안 가냐 온갖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접종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보면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야당 나오는 패널들이 하루도 빠지 않고 백신 어디 갔냐는 얘기하더라고요. 야당과 언론의 따끔한 지적을 통해서 백신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있는 그 당시에 다 계약해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안 믿은 거죠. 이제 불신을 자꾸 불신을 조장한 것이냐, 따끔한 쓴소리에 정부가 또 빨리 대응한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 반반인 것 같아요. 결과론으로는 이제 잘 풀려가고 있어요. 백신 문제는. 오히려 이제 면역 효과의 지속성, 우리가 부스터샷도 맞기로 했고. 근데 또 비판하자면 내년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걱정이고. 비판하자면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백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모더나 백신 한 7만여 명 뭐 맞을 거를 폐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유능한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대통령 탓이에요? 아니요, 그 대통령 탓이라고는 안 했고.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잘못 섞어서 버리고 수만 명 보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본에 비교합니까, 우리나라를? 백신에 대한 아니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저희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국의 평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요소수 품귀 대란 관련해서 일단 급한 불을 좀 꺼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중국에서 기계약대 물량은 선적한다 그러고, 그럼 이제 2-3달 풀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선 다각화한다 그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말 연초까지 여차하면 이게 총량제, 일단은 승용차는 10리터까지만 넣는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조금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는 셈인데, 현재 결과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불안 조마조마. 불안불안 조마조마. 네, 아주 쉽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제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소수 하나 문제 해결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 집값을 잡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야당 패널의 지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기회가 지난번에 뭐 반도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30% 수입하는 거에 30%가 80%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그럼 이거는 비용이 안 맞아도 국내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식량 작업도 한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리 수입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입을 다변화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좋은 교훈이라고 그거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었어야지 왜 안 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 갑자기 식량 자급도를 뭐 50%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산업부가 일본 수출 금지 품목 때문에 338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물자로 리스트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필요가 있다. 또는 이제 이번에 한번 겪었으니까 요소수 같은 전략 품목으로 생각도 안 하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수입선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들은 하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좀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자, 다 뭐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정부가 참고해야 되겠고요. 자, 또 다음 키워드 현근택 변호사가 뽑으셨는데 광주로 간 윤석열. 자, 어제 광주 방문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양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정도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쇼 안 합니다. 후회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이 잘못됐으면은 또 그 발언으로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후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추모탑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 추념탑 37m 전에서 멈췄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중간에서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어쨌든 이제 육성 사과는 나왔어요. 자,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하고 그리고 싸늘해진 민심이 좀 풀릴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인데 장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한두 번 사과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한두 번으로 안 된다. 그럼요.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화가 풀리고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네네. 야 윤석열 너 이제 제발 그만 사과해 라고 할 때까지. 됐어 할 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평가하고 싶은 거는 위대한 광주 시민 분들이시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계란 맞는 거 아니냐, 물병설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지만 밖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셨지만 성숙하게 윤석열 후보 사과를 받아주셔서 좀 정말 위대한 광주 시민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존재하셨는데 그게 받아주신 건지 아닌지 조금 이제 오늘 그 조간 신문들의 평가는 다 달라요. 지금 이 어제 사과 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한편은 쉬웠다.
한편의 쇼였다. 왜냐하면 이게 시점도 그렇고요. 아까 여기 육성으로 저는 쇼 안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쇼라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메시지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의 태도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뭐 하나 제가 보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우리가 괜찮았어요? 경선에 가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주 정도 지났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경선 때는 거기 가봐야 유리한 게 없고 별로 안 되니까 당원이 해봐야 당원에서 앞서고 있었으니까 당원 격차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 당원 해봐야 1% 내외니까. 근데 본선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한 10% 정도 되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럼 가기 전에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뭐 발언자 그 징계도 하고 그 전에 충분히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갔거든요. 또. 근데 그러는 것도 전혀 없어요. 사전에 메시지도 없었고 어제도 중요하게 본 거는 그 말투나 태도예요. 발언이 보면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주변에 떠드니까 그러긴 한데 이거는 사과하는 투가 아니라 나는 사과로 하는데 왜 니들이 왜 이러고 있어. 기분 나빠 막 이런 투예요. 근데 이건 읽을 땐 그랬는데 아까 지금 말로 할 때 그 백브리핑 할 때는 제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자꾸 뭘 걸어요. 그냥 전두환 옹호 발언 죄송합니다. 개사과 발언 죄송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자꾸 뭐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깔끔하지 않다. 그리고 근데 끝의 결론은 제가 들으니까 제일 중요한 전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슬픔의 호남을 꿈과 희망의 호남으로 바꾸고 국민 통합하겠다. 이 결론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지금 그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되면 50억 한다. 지금 하면 되거든요. 50조 지원. 그렇죠. 50조 지원도 지금 여야가 합의. 왜냐하면 당무 우선권이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당 대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야 간에 합의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와주자. 전 국민은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를 금액을 나누자 이제 하면 되는데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제가 뭐 발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통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박명록 반드시 반드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반드시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해명은 반드이 이게 맞다.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뜻이다. 라고 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자의 모든 언행, 말, 글씨 이런 것들이 다 트집 잡기의 대상이다. 박명록은 엄청나게 주시해서 보죠. 네, 그 트집 잡기의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뉘앙스는 본인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하고 지키는 거는 반드시 하고 이러는 거죠. 반드시가 반뜻하고 똑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빌미는 윤석열 후보가 줬어요. 빌미는 줬다. 예전에 지평선 이런 식의 김대중 대통령이 새 지평선을 열겠다. 그러니까 이제 박명록 가지고 언론이나 여당 쪽에서는 공격하는 건데 어쨌든 더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해프닝이다. 네, 그렇긴 한데요. 만약에 그걸 세우겠습니다.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과하러 온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 5월 정신이라든지 뭐 민주주의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고 반듯하게 이미 서 있어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비뚤어졌단 말이냐. 그렇죠. 본인만 오히려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다잡겠습니다든지 아니면 받들겠습니다든지 존경하겠습니다 되는 건데 마치 본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만이죠. 그렇게 돼도 이미 서 있는데 사과하러 왔는데 그렇죠. 사과하러 왔는데 이미 반듯하게 서 있어요. 본인만 생각을 본인만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반성해서 제대로 인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뭘 세워요. 장 교수님 반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론이 아니고 그 사과 발언이라든지 이 박명록에 쓴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캠프에서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그래 됐네 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엄격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자, 요거 하나 시간이 다 됐어요.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장성철 소장님 선대위 뽑아오셨거든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하느냐 마느냐. 합류합니다. 한다. 현 변호사님은요? 저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김동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정권 줍니까? 정권 안 주겠죠. 정권 안 준다. 정권 안 줘도 갑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면은 정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정권 받고 간다.
안 받아도 간다. 말만 정권이고요. 형식은 이제 정권 줍니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아마 얼굴만 한마로 내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총괄선대 본부장이 있어요. 예. 총괄선대 본부장이 실무적인 정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밑에 상원실장이 있고 총괄선대 본부장을 김종인 위원장은 임퇴위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임퇴위 위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짜여지면 김종인 위원장이 형식적이건 아니면 실질적이건 모든 권한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뭐 파리 때 하이나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지켜보고 이게 다음 주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각설하고 시즌2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곰탕 컵라면 쿠폰입니다. 야, 이 겨울 쌀쌀한 날씨 곰탕 뜨끈하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곰탕 컵라면 쿠폰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매주 목요일 마지막 코너 항상 찾아오는 경제본부,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경제 스토리텔러, 거기다가 패셔니스타이기까지 한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말씀. 속으로 인정하면서. 네. 멋있어요. 네. 제가 항상 봬도 멋있어요.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 네. 논란의 CEO. 일론 머스크의 기행으로 보는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예, 뭐예요? 세금과 기부. 세금과 기부. 네. 다 부자들 입장에선 뭔가 내는 거네요. 네. 자, 일론 머스크 하면 이제 이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 사실 배우는 로다주죠. 그렇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이 일론 머스크의 현실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전기차 만들고 뭐 로켓도 쏘고 혁신가, 말씀드린 대로 기인해. 한마디를 툭 던지면 뭐 코인 값이 오르락내리락. 트위터 사고 뭉치. 트위터 사고 뭉치. 악동이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뭐 도지코인 가지고도 말해가지고 도지코인 값이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은 비트코인도. 어떻게 지내신답니까? 지금은 그 도지코인, 코인 같은 거 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그 뒤에는 또 그게 좀 흥미를 잃었는지. 네네.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자꾸 괴롭혔었죠. 우리 회사 주식은 너무 비싼 것 같아. 내가 봐도 비싼 것 같아. 뭐 이러다가 이번에는요. 내가 지금 주식을 한 10% 팔아볼까 말까? Yes or no. 너네가 선택하면 내가 따를게.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예스가 더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의 10%면 굉장히 많거든요. 테슬라 그렇죠. 주식이. 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테슬라 시가총액의 6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좀 올랐어요. 한 4% 넘게 올랐는데 여튼 이걸 오비일학이라고 봐야 할지 여튼 테슬라 주식이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에다가 불장난을 하고 난 뒤에 확 꺼졌습니다. 네. 참 기는 기이에요. 그래서 이 노벨상 받은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가 또 아주 명경제 칼럼니스트기도 한데 뉴욕타임스 칼럼에 자아가 불안정한 억만장자다. 아, 근데 이게 노벨상 안 받아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노벨상이 굳이 필요 없는. 자아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여기 서 기자님도 하실 수 있는 얘기다. 근데 이번에 세금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주식을 팔았답니다. 테슬라 주식을. 그렇답니까? 2조 원어치를,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한 200만 주, 그러니까 뭐 한 2조 7천억 원어치를 스톡 옵션을 받은 걸 행사를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로는 2조 정도 육박하는. 2조 7천억 원어치 스톡 옵션을 사고, 근데 스톡 옵션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낸다고 바로 한 반절을 팔았어요. 그래서 1조 1천억 원어치 세금 낼 돈으로 팔았습니다. 세금 내려고 판 주식이 1조니까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 트위터에다가 대고 내가 팔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요. 뭐 머스크처럼 주식이 많은 테슬라 주요 주주는 미리 내가 언제 산다, 스톡 옵션은 언제 행사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는 이렇게 납부한다 계획을 다 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 트위터 불장난하고는 무관했지만 여튼 이거 보면
그 머스크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네. 스톡 옵션을 한 2천만 주 가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행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만도 아마 한 50조 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50조. 네, 세금만 야, 50조. 이거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돕자고 추경한다는 예산인데, 네. 이야. 근데 또 최근에 50조. 여기에 얹어서 또 다른 세금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 억만장자세라는 건데. 네. 그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이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세금이 좀 특이한 세금입니다. 네.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주식 같은 거 자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연소득이 1,000억이 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한 20% 정도 더 걷겠다. 아, 지금보다. 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CNBC가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네. 한 16조를 더 내야 돼요. 세금을. 억만장자세가 도입이 의회를 된다면. 통과하면 네. 발효가 되면 네. 지금 50조 내야 되는데 16조 더 내라. 네, 거기 더 얹어서 66조 내라. 네. 세금만 전 세계 부자 아마 2등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2등이. 네. 1등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한 200조, 300조 가지고 있고 네. 2, 3등 그룹에서 아마 한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돈을 세금으로만 내야 되게 되니 좀 답답했나 봐요. 싫었나 봐요. 네, 그 그래서 싫었겠죠. 네. 트윗을 하나 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팔까 했더니 그 판다는 찬성이 많아서 아까 얘기한 나 그럼 주식 팔아서 세금 네. 내랴. 네. 그러니까 팔아라. 네. 팔아라가 나오니까 예스. 콜 했거든요. 네, 콜. 어바이든가 뭐 그런 영어를 썼는데 그게 받아들인다. 콜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냐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네네네.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네.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초고소득자 세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요즘 CEO들은 세금으로 그러니까 소득을 그 월급으로 받지 않고 스톡옵션으로 받잖아요. 주식으로 받고. 그럼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일론 미실현 네. 저 소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작년에 소득세를 한 8,000달러를 냈대요. 뭐 주식 말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연봉 받지 않는다 뭐 이런 CEO들도 8,000달러면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웬만한 좀 억대 소득자는 다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낼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미국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돈을 다 많이 썼죠. 양적 완화, 재정 확대. 이 돈을 2차 대전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전쟁 때 전쟁 치르는 무기 사는 돈 없다고 그 무기 안 사지 않습니까? 네네, 안 사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사죠. 찍어내서 사죠. 그렇죠. 지금 전쟁은 이겨야 되니까. 맞아요. 코로나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부채를 상환할 때가 된 겁니다. 1, 2차 대전과 비교할 만하네요. 네.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그때 1, 2차 대전 때 세금으로 해결했거든요. 채권도 발행했지만 세금이 최고 소득세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당시에. 1억 벌면 난 1,000만 원 쓰고 9천만 원 세금 내고. 최고 구간은 90%가 넘어서 이거 공산주의냐 했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실제로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자들에게 그 정도 세율이 적용됐겠죠.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고소득자 전반적으로 올리면 저항에 부딪히고 정권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고소득자한테만 걷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 한 700명 정도 미국 전체에서 미국에서. 700명 정도 해당되는 이 억만장자세 라는 게 도입이 된 건데 머스크 트윗을 날림으로써 이 억만장자세라는 게 전 세계 홍보가 된 겁니다. 화제가 된 거네요. 네. 머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법인세 같은 것도 이번에 통과가 되고. 네. 다들 G20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한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흥미진진한데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세금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두 개의 키워드 중에 기부가 있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세계 식량 계획 WFP 이 억만장자들이 기아 해결을 위해서 조금만 돈을 기부해도 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무총장이. 이 논란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기사로 만들면서 기자들이 초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약간 과장을 하죠.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의 2%만 팔면 세계 기아가 해결된다. 야, 선정적인 제목이네. 네, 그랬더니 MSG를 많이 쳤구나. 네, 기자들이 보통 그런 일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했어요. 진짜 해결된다는 거 증명하면 너 기부할게. 그거 왜 못해? 증명하면 기부한다. 네.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그래? 내가 증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트위터로 핑퐁을 합니다. 네. 그 블룸버그는 약간 초를 친 기사고 사실은 기아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지정학적인 위험, 불안전성, 이민 이런 것들 해결하면서 4,200만 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네. 그러면서 증거를 대라고 했더니 사무총장이 만납시다. 만나서 해결합시다. 내가 설득해 드리겠어. 네, 지금 당장 만나요. 우주에서 만나도 좋고 세계 어디에서도 좋다. 스페이스X가 또 우주에 했으니까요. 덥석 문 거죠. 머스크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얘기는 그럼 과연 돈을 기부하면 이걸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증명하라고도 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인 게 내가 기부한다고 해서 기아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세계의 가난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라는.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종류의 국제기구들의 행위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부패만 더 양산하고 돈이 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량기구 사무총장이 일론 머스크 트윗에 달라들어서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 어디든 가서 만나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다시 한번 또 뜨거워졌네요. 세계 기아 문제. 만날 것 같으세요? 빅매치? 당연히 만날 걸로 생각은 듭니다. 한 번은 만날 것이다. 그런데 과연 2%를 기부할 것이냐. 세금도 지금 50조를 내년까지 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득될 것이냐. 이거 좀 전 세계에 생중계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시사본부가 생중계를 맡아서 일론 머스크와 이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의 토론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도 끝이 없겠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서 기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본부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곰탕 컵라면 받으실 분 휴대폰 뒷번호 1228-7285-8477-9578-7105-9415님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뜨끈하게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